이 러시아 쪽에 굉장히 전문성을 갖고 있는 외교부 공무원이었다. 추가로 손도끼형 공구로 머리 부분을 내리칩니다. 어머머. 아파트 3층 복도에 최 형사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이들 북한 벌목공 체포조에 의해서 최 형사가 피살됐을 가능성도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 형사가 피습된 현장 곳곳에서는 최 형사가 고통으로 몸부림친 흔적이 남아 있었고 한동안 신음을 하면서 구조 요청을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둔기에 머리를 맞고 예리한 흉기로 두 차례 복부를 찔린 최 형사가 고통으로 몸부림친 흔적이 곳곳에 역력합니다. Говорят, что якобы спускался. То есть, потому что вот соседка слышала, она говорит, то есть слышала крик о помощи, что кто-то как стонал и топот ног бегущих. То есть кто-то убегал, похоже. 최덕근 영사가 어떤 인물인지부터 일단은 찬찬히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는 게 진실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어떤 그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또 생각입니다. 인사 기록이에요. 이름 최덕근, 사진 있고요. 출생은 경기도 송판, 1942년생, 생일은 11월 2일. 그리고 소속은 당시에 외무부, 그러니까 외교부 공무원이었습니다. 이력이 굉장히 전문성이 있습니다. 한국 외대 노업과 졸업. 그러니까 러시아어를 전공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러시아에 외교부 공관에 영사로 파견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85년 공무원 공채 합격했고요. 93년 2월에 우크라이나 대사관에도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95년 12월에는 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러시아 쪽에 굉장히 전문성을 갖고 있는 외교부 공무원이었다. 그런데 이런 전문적인 러시아 통에 대한민국 외교관이 왜 러시아에서 처참히 살해됐을까? 이게 오늘의 의문입니다. 나이도 당시 지금 제 또래예요. 그러니까 53 정도 있을 나이인데 왜 이런 일을 겪었을까요? 아니 그리고 또 주목할 만한 점이 사건이 10월 달에 발생을 했잖아요. 근데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 부임한 게 12월. 그러니까 10개월 정도밖에 블라디보스토크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1년도 안 됐네. 1년도 안 됐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 뭐 원한을 살 만한 일이 딱히 있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 실제로 뭐 이 사건에 대한 기사들을 쭉 봤는데 당시 지인들과 동료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하는 게 그냥 성실한 공무원이었다. 전형적인 공직자다. 그리고 일을 너무나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망할 당시에 이제 부의상하로 3급 공무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차근차근하게 공무원의 길을 걷던 분이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몇 없는 러시아 통이고 이런 분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무슨 원한을 산다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지 않다라는 게 모든 사람들의 견해였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범인을 찾는데 혹시 도움이 될지 몰라서 제가 이 기사를 하나 가져왔거든요. 이게 이제 10월 3일 동아일보 이제 신문인데 그때 여기 보시면은 어둠 속 비명 대담한 아파트 범행이라고 이렇게 기사가 하나가 났더라고요. 제가 98년도에 저 아파트를 가봤어요. 저 아파트를 가봤더니 저 아파트에 한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아파트. 그리고 제가 갔을 때도 그 아파트에 한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최덕근 영사 그분이 사실은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까 그 아파트를 택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 외교관이라는 게 이제 61년도 비엔나 협정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 차를 열고 가다가 단속을 당하잖아요. 그럼 경찰이 창문 내려 면허증 달라고 손을 차 안으로 들이밀잖아요. 이 오스트리아 비엔나 협정 위반입니다. 남의 나라 차 안의 공간은 치해법과 말하자면 대한민국 법이 통하는 데예요. 그러니까 당신 지금 비엔나 협정을 위반하고 있다면 툭 손을 떼요. 그리고 이렇게 이 대사관 같은 데 이렇게 잘못해서 들어와서 뭐 아니 좀 한번 들어와서 뭘 하겠다 그러잖아. 당신 지금 조선민주주의 영토를 침범하고 있다. 이게 외교관이 있는 그 자체의 차나 그 공간 자체가 다 외교적 공간이고 국가의 거예요. 그렇게 철저히 보호를 받는 외교관이 둔기에 맞아서 학살됐다. 이거는 정말 대형 사고죠.
피살된 날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지금부터 그 행적을 하나씩 네. 쫓아가 보겠습니다. 96년 10월 1일 저녁 7시 최덕근 형사는 서울에서 반가운 손님들이 와요. 그날 서울에서 정부 연구위원들이 옵니다.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 공과대학의 총장단과 함께 시내의 한국 음식점에서 즐거운 저녁 식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밤 8시 30분 무슨 일인지 갑자기 최 형사가 일어나요? 선약이 있어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1시간만. 라고 1시간 반 만에 식당 문을 나서게 됩니다. 그때 최덕근 영사 일행만 그 식당에서 식사를 했던 게 아니었어요. 바로 옆 테이블에 또 다른 4명의 남자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뭔가 이상해요. 선약이 있어서 나가겠습니다 하고 나갔어요. 근데 그때 이 4명의 일행도 동시에 일어나서 나간 거예요. 이럴 때 다시 들어와서 그래, 다시 들어와야지. 근데 이상했나? 지금 한번 집을 보실까요? 식당에서 집까지 거리가 이렇게 멀지가 않아요. 그래? 보시면은 자동차 타고 한 15분 정도 거리. 그리고 또 최 영사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운전기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운전기사를 약간 믿었던 것 같아요. 한 명 더 있는데 설마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해서 최덕근 영사가 이제 자기 집에 도착을 해요. 식당을 나와가지고. 그리고 최 영사가 바로 나온 게 아니라 러시아 기사가 나와가지고 주변을 살펴봅니다. 주변을 살펴보고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하고 최 영사와 함께 아파트 쪽으로 걸어가요. 그럼 그 운전기사도 같이 있었어요, 피살 현장에? 만약에 운전기사가 끝까지 7층에 살았거든요, 최 형사가. 7층의 집까지 바래다 줬다면 최 형사는 어쩌면 지금도 살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그날따라 운전기사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영사님 그러면 집까지 같이 가시죠. 그런데 최 형사가 오늘은 괜찮습니다. 먼저 들어가세요. 대부분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평광까지 가는 그렇죠. 뭐 운전기사가 몇 명이나 있겠어요. 운전기사를 돌려보낸 이유가 바로 그날 하필 그때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요. 왜요? 뭐야? 그러니까 최 형사 입장에서는 이상하다. 엘리베이터도 고장 났는데 운전기사분이 계단까지 같이 7층을 오르기가 좀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 그냥 계단 올라가면 되니까 기사님 먼저 들어가세요. 라고 돌려보낸 거예요. 불길한데요? 근데 우리가 불길하죠? 결론을 알고 들어서 불길한 건데 그때 당시는 그렇게 놀랄 일도 아닌 게 자연스러운 일. 그 블라디보스토크의 아파트에 정전이 많았어요. 그때 당시. 전력난이 심각해서 엘리베이터가 왕왕 멈췄다고 합니다. 아마 엘리베이터가 멈출 때마다 최 형사는 혼자서 올라갔을 거예요. 그렇게 최 형사가 7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때가 이미 현지 시간으로 밤 9시예요. 그런데 최 형사가 안심했던 이유는 그때 러시아 여성 입주민이랑 마주쳐요. 그 여성도 계단으로 내려왔으니까 별일 있겠어? 이러고 최 형사는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폐쇄 구역에서 내부인이 계단으로 내려왔으니까 나오니까. 아무 일이 없었어요. 자, 당시 그 최 영사가 살았던 아파트 모형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지금 여기 러시아 여성이 서 있지요. 네. 여기 지금 최 영사가 있고. 네. 그래서 건물 밖으로 나온 이 러시아 여성을 보고 이 여성이 아무런 뭐 미동도 없이 내려왔으면은 건물 안에 이상이 없겠구나. 네. 그래가지고 점점 들어가서 1층, 2층, 3층으로 올라갑니다. 일단은 정전이 됐기 때문에 불이 다 꺼졌어요. 네. 네, 네. 근데 달빛이 밝았기 때문에 달빛을 보고 올라갑니다. 보이게 하죠.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진짜. 최 씨. 네. 아까 최 형사의 시신이 몇 층에서 발견됐다고 했죠? 3층. 3층 맞죠? 3층이죠. 3층. 그럼 3층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을까요? 피살 당했어요. 네? 피살 당했어요. 아닙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4층, 5층, 무서워. 6층까지 올라갔습니다. 한 층만 오르면 최 형사의 집이에요. 그 집을 코앞에 그런데 집을 코앞에 두고 누군가가 6층 계단에 숨어 있었겠죠.
처음에 한 대 맞았을 때 최 형사가 본능적으로 직감을 합니다. 이 아파트에서 도망쳐야겠다. 그러니까 계단 밑쪽으로 도망쳤겠죠. 추가로 손도끼형 공구로 머리 부분을 내리칩니다. 어머머. 게다가 오른쪽 옆구리엔 날카로운 무언가까지 훅 들어옵니다. 어머. 아파트 3층 복도에 최 형사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야. 살려달라고 최 형사가 애원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단 몇 분 살려달라고 신호하던 최 형사가 그만 차디찬 아파트에서 우와. 바닥에서 결국 사망을 합니다. 3층에서 최 형사가 쓰러졌는데 아파트 계단을 타고 2층까지 최 형사의 혈흔이 흘러내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매우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자기 남편이 절명 당할 때 최 형사 부인께서는 지금 집에서 남편 기다리고 있었고 가족이 눈치가 있었어요. 아내가 있었어요. 아내가 있었어요. 그리고 뛰는 바로 소리. 네, 혼자 바로 사는 줄 아래층 알았는데. 6층에는 동료가 살고 있었거든요. 어머. 외교관 동료가 맞아요. 저녁 식사 중이었어요. 자기 동료가 지금 3층에서 지금 야. 마지막 숨을 쉬고 있다는 걸 모르면서 식사하시고 부인은 남편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 왜 그 소리가 안 들렸어? 안 들리나? 안 들릴 정도였다는 거죠. 네. 이제 신체적인 강한 타격이 있게 되면 비명 소리도 잘 안 나오죠. 자, 이 범행을 목격한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요? 누구요? 바로 아까 그 여성. 마주쳤던 러시아 여성. 네. 마주친 입주민 여성이 이 범행 현장을 목격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여성이 계단을 내려오다가 계단 어두운 곳에서 얼굴은 잘 보이지 않지만 남자 두세 명이 기다리고 있는 듯한 모습을 목격했어요. 인기척을 느꼈다. 그렇죠. 그 여성도 느낌이 좀 안 좋았다고 해요. 계단을 올라가려다가 느낌이 이상해서 아파트를 돌아서 빠져나온 거예요. 어머. 무서워서. 여성은 빠져나오고 최 형사는 들어가면서 마주친 거죠. 그런데 그 여성이 증언하기를 당시에, 왜냐하면 당시에 이 사건이 있은 후 러시아의 검경이 대대적인 인원이 투입돼서 수사를 벌였거든요. 네. 그때 수사 기록을 보면 그 여성의 증언도 담겨 있는데 네. 아파트에서 빠져나온 지 얼마 안 있어서 날카로운 비명이 들렸다. 아마도 그게 최 형사의 비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아파트 현관문에서 곧이어 아까 봤던 괴한 두세 명이 후다닥 뛰어나오는 모습을 명이 목격했고 대기하고 있었던 빨간 승용차를 타고 현장을 이탈하는 것을 이 여성이 목격했다고 해요. 밤이었어요. 밤 9시였어요. 블라디보스토크에 10월에 밤 9시에 정전된 상황. 범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여성이 너무 겁에 질린 나머지 여기까지가 이 여성이 기억하는 전부였어요. 인상착의는 더 이상 그러니까 기억하는 이게 게 없어요. 중요한 게 그거네. 러시아인인지 뭐 아시아인지 그것도 모르겠네. 알 수가 없다는 거. 러시아 수사선상에 북한 공작원이 용의자일 수 있다라는 게 공식 수사선상에 등장한 시점이 너무 늦게 등장했어요. 그때 당시에 러시아 수사 기록을 취재한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어봤거든요. 10월 1일에 밤에 범행이 발생했잖아요. 빨간 승용차를 타고 두세 명의 남성은 이미 도주했어요. 10월 3일까지 마피아인가 아닌가 누군가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 검찰 수사당국, 검경 수사당국이 감을 못 잡고 있었던 거예요. 고인가. 그러다가 뒤늦게 북한 공작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떠올렸는데 근거는 있습니다. 첫 번째, 당시 이 최덕근 형사가 블라디보스토크 현지에서 북한 벌목공들의 귀순 업무를 지원하는 임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도망간 벌목공을 쫓는 북한의 체포조들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대놓고 활개치고 다녔대요. 아, 무서워. 탈출한 벌목공들은 북한 체포조가 항상 뒤쫓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 북한 벌목공 체포조에 의해서 최 형사가 피살됐을 가능성도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 손을 묶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이 다리에다 나무를 대죠. 뛰지 못 도망가지 못하도록.
고려인 사람들한테 끼어서 지금 고려인 이름을 붙여가지고 지금 숨어서 이렇게 하루하루 긴장하게 살고 있습니다. 북한 사람일 거다라는 추측을 더 강하게 해주는 게 바로 뭐냐면 범행에 사용한 도구거든요. 일단은 그 등산용 손도끼. 근데 이게 당시에 그 북한의 벌목공들이 작업을 할 때 흔히 사용하던 도구였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또 신변 보호용으로 또 갖고 다니기도 했었다라고 하거든요. 저는 조금 의심이 드는 거.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굳이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그 영사를 살해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담되죠. 러시아의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러시아 눈치도 봐야 되고 우리 외교관을 체포조가 얘를 암살했다는 가정이 맞는다 그러면 우리도 가만 안 있어. 그렇죠. 누구를 하나 우리도 뭐 손을 보든가 그렇지. 러시아한테 당국을 해서 누구를 체포해서 추방을 시키든가 이거 항상 외교에서 손해보는 노릇은 안 해요. 서로 돈랑돈랑이라고 이제 서로 주고받기가 꼭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 죽잖아요. 그럼 그 죽인 사람에 대한 그것도 보복이 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탈북민들을 체포해서 탈북민들을 도와줬다고 해서 현지 외교관을 살해하기에는 너무 납득 안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외교적으로 엄청나게 모험인 게 지금 내 영토 안에 다른 나라 공권력이 와가지고 테러를 한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김정남 사건 때, 암살 사건 때 북한하고 말레이시아가 뭐 했습니까? 단교했어요. 이렇게 큰 단교를 했어요. 큰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뭐 노동자만 추방시킨 게 아니라 단교를. 북한의 공작이라고 혹시 또 다른 뭐 증거 같은 건 좀 있나요? 예, 이제 분명한 건 증거가 있어야 돼요. 북한이 했을 거야라는 건 정확한 심정이잖아, 심증.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까 최덕근 영사의 당시 이제 유해를 보면 둔기로 맞은 머리 부분의 부상뿐만 아니라 3층쯤에서 무언가 오른쪽 옆구리에 날카로운 것으로 찌른 자국이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부터는 과연 그게 뭐로 찌른 거며 왜 찌른 것인지에 대해서 좀 집중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국가수에서 이런 말을 해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 하지만 죽은 시신은 온몸으로서 얘기한다. 내가 왜 죽었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검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정민 씨 역사 좋아하시니까 소현세자, 효종, 그런 다음에 고종, 어떻게 죽었을까요? 그때 혀 보니까 독살. 그렇죠. 그 기록을 보면 이 효종도 그렇고 소현세자도 그렇고 그다음에 고종도 그렇고 부검을 딱 했을 때 어떻게 나왔냐면 온몸이 다 검푸르게 변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최 영사 일단 러시아 측이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숨진 직후에 시신이 점점점 검푸른색으로 변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인간 사람 시신이 그렇게 빨리 부패 안 하거든요. 이것만 봤을 때 이게 만약 이게 정말 팩트라고 하면은 분명히 독살이 됐을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거죠. 확실하게. 그 날카로운 것으로 오른쪽에 찔렸다고 했잖아요. 네. 그 부위는 어떻게 됐을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2차 정밀 검사 국과수의 부검 끝에 결과가 1차에서는 나오지 못했던 독극물 성질이 검출이 됩니다. 그 이름이 바로 네오스티그민 브로마이드라는 독극물이 2차 부검 때 검출이 됐습니다. 아니 흉기로 사람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폭행해놓고 독극물까지 썼다는 거는 확실하게 죽이겠다는 거죠. 자, 이 네오스티그민 브로마이드가 뭐냐면 북한 간첩들이 썼던 독침의 주 성분이 네오스티그민 브로마이드. 빼박이네. 맞아요. 예전에 이제 남파 간첩들이 주로 쓰는 주 무기가 독침이었어요. 독침 또는 독 만년필이었잖아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 그 독극물이냐고 하면 청산가리 우리가 청산가리 몇 배 하는데 청산가리 자체가 독극물이에요. 네. 오죽했으면 이 청산가리 캡슐을 들고 다니면서 유사시에서 삼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의 5배. 그러니까 뭐냐면은 10mg만 몸에 들어와도 바로 즉사라고 하는데 10mg 감이 안 오시죠? 10mg은 새끼 손가락 손톱 있죠? 손톱의 3분의 1이에요. 이 정도만 흡입을 해도 호흡곤란과 심장마비로 바로 직사예요. 흡입을 해도요, 먹는 거죠. 그렇죠. 위험한. 자, 그러면 방금 뭐 이 볼펜 자국이 옆구리에 났다고 하는데 북한 공작원들은 어떻게 독극물 테러를 하는지 궁금하시죠? 영상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엄마. 피살 사건 또 있었다고? 8월 17일이에요. 한 달 전?
많이 들어오시는데? 엄마. 독극물이? 저게 독침이에요? 네, 저희 독침이에요. 맞아. 진정남. 너무 무서워요. 영상으로 다시 보니까. 아니 근데 북한 공작원들은 누군가를 살해할 때 이 독극물을 주로 사용을 하나 봐요. 사실 그 김정남을 암살한 독극물은 개인을 암살하기엔 적합하지 않은 거고 대량 살상을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를 살해할 때 쓰는 거고 요번에 그 최 형사를 갖다가 살해할 때 사용했던 네. 그 독극물이 정말로 암살용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그 즉효성 독극물이라 해가지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해독이고 뭐 이거 할 여유조차도 너무 바로 빠르니까. 죽게 만드는 그런 거였다 그래요. 저는 야, 이게 진짜 그럴까 해서 아직은 확신하고 들어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아니 그렇게 뭔가 중요하다면 혈흔이 난지할 정도로 대놓고. 피해를 주고 간다? 아니 독침만 사용하지. 그쵸. 독침만 사용하고 왜 독기까지? 그렇게 하지. 왜 이러냐는 거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게 독극물에 대한 것이 직접적인 사인인지 처음에 네. 이 두부에 맞은 둔기로 맞은 것이 직접적인 사인인지는 아직 러시아 측도 우리도 밝히질 않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그냥 확실하게 제거를 했다는 거죠. 먼저 둔기를 맞아서 내려갔다가 숨이 좀 붙어 있으면 주사를 놨을 수 있고, 주사를 놔서 정신이 혼미해지는 상태에서 머리를 때렸을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보여주자는 것은 확실히 어느 상대방에게 뭔가를 보여주려고 했다. 외교관이잖아요. 외교관인데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다는 건 엄중하게 어디다가 보여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살해 장소가 네. 다른 지역들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있는 공간에서 그런 테러를 감행했다는 건 확실한 어떤 보복 경고의 의미가 있다라고 그렇죠. 뭐 사실 우리가 독침을 쓰는 거는 효율성을 따지는 거거든요. 그렇지. 왜냐하면 찍으면 그냥 바로 즉사하기 때문에 끝인 거예요. 그게 주로 이제 대상을 제거할 때는 독침을 많이 쓰는데, 왜냐하면은 첫 번째 만년필로 가지고 다닌다 그러면 휴대성이 편리해요. 그리고 사건을 저지른 다음에 그걸 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면 은폐용으로도 아주 쉬워요. 그리고 독침 맞은 사람은 육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부검을 하잖아요. 그럼 시간이 또 걸리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여기에 도끼를 쓰고 독침을 썼다는 건 저는 대상 제거와 공포를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테러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아파트가 그냥 아파트가 아니라 저희 한인들이 있고 그 아래층에 또 동료가 살고 있잖아요. 경찰서도 가까워요. 그러니까요. 뭐 기자 선배들 그때 당시 국정원 요원들 상대로 좀 취재를 해왔잖아요. 지금까지 나온 무수히 많은 증거들은 북한 공작원일 수 있겠다라는 정황 증거에 불과하지만 동기가 뭐냐. 이게 지금 명확하게 해소가 되지 않거든요. 그때 이 좀 답답하고 꽉 막혔던 수사의 흐름을 빵 뚫어주는 엄청난 특종 보도가 하나 국내에서 나옵니다. 러시아 언론도 아니고 미국 언론도 아니고 국내 언론에서 특종 보도를 터뜨립니다. 동아일보가 당시에 엄청난 특종을 보도하면서 이 수사의 흐름이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김진 기자님이 언급한 그 기사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 기사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최 형사 극비 첩보 메모 남겼. 어디에? 소름. 네, 메모를 남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보니까 어떤 메모를 좀 남겼을까요? 벽에다가 이렇게 벽 펄소 같은 거 했어. 그랬더라면 당시에 수사를 했던 팀들이 다 봤겠죠. 공개적인 곳에 그러네. 있으니까. 첩보 메모면 어디에 숨겼다는 소리네. 이게 메모라고? 그렇죠. 이거 1급 비밀 아니에요? 1급 비밀? 완전 이렇게 일급 기밀인데. 이게 당시 이 동아일보 보도가 나왔던 때가 96년 10월 7일. 그러니까 범행이 10월 1일이었잖아요. 범행이 발생하고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 당시 우리나라 정보 당국도 입수하지 못한 기밀 정보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현지에서 동아일보 기자가 입수하게 됩니다. 그 메모 내용은 그때 당시 이 메모를 입수한 기자가 보고 소름이 돋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어요. 제목, 북한 공작원 마약 밀매 혐의 기록. 자, 아까 보세요. 우리가 최 형사가 하고 있었던 업무는 뭐라고 했었어요? 탈출한 벌목공들 귀순 업무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북한 공작원의 마약 밀매 혐의를 캐고 다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 동아일보가 특종했던 내용을 보면 북한의 요직이에요. 박상철 부총리의 아들이 마약 거래를 했다. 근데 나중에 진짜 부총리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높은 북한의 고위직이었어요. 아들 마약 거래 혐의로 박상철이 날아가요, 북한에서. 굉장히 순도 높은 내밀한 정보를 최덕근 영사가 적어놨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지금 보면. 근데 어떻게 외교관이 이런 정보 내용을 캐고 다닌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뭔가 이상하죠? 네. 계속 뭔가 이상하죠? 그래서 사실은 최 형사에게는 동아일보 보도가 나는 이 순간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비밀이 있었습니다. 이 보도로 인해서 최 형사의 비밀 한 가지가 그때 당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제가 아까 최덕근 영사의 인사기록 파일을 소개해드렸잖아요. 네. 여기에 숨겨져 있는 인사기록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안기부? 사실은 최 형사는 외교부 소속의 외무공무원이 아니었습니다. 안기부, 다시 말해서 지금의 국정원 화이트원이었습니다. 우와. 그러니까 영화 같다. 진짜 이제 1985년 나이 43세 공무원 공채를 한다. 오, 말도 안 되네. 그러네. 지금 지금 보니까. 소름 돋았죠? 43세. 뭔가 퍼즐이 맞춰지죠? 비밀 우리 국정원 요원이 러시아 현지의 영사로 파견됐고 대외적으로는 벌목공 지원 업무였지만 최 형사가 쫓고 있었던 것은 동아일보가 취재한 메모에 따르면 사실은 북한 고위급의 마약 정보랄지 아니면은 북한의 위조 달러와 같은 내밀한 정보를 최 형사가 쫓고 있었다라는 보도가 당시 동아일보 보도가 위험한 걸 하셨네. 최 형사가 직접 자필로 쓴 꾸깃꾸깃한 메모. 네. 알고 봤더니 살해된 최 형사의 자켓 안주머니 속에 자켓 안주머니 속에 이렇게 메모가 있었다. 발견됐습니다. 이 메모마저 없었더라면 최 형사는 정말 미궁으로 진짜. 미궁으로 가는 거죠. 예.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 꼬깃꼬깃한 메모 안에 어떤 내용들이 적혀 있었는지. 거의 해가 질 무렵 어둑어둑할 때요. 그런데 갔더니 불이 살짝 하나가 켜져 있더라고요. 근데 가서 이게 과연 검찰청인지 아닌지조차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툭툭 두드리니까 어떤 안경 도수가 아주 높은 고도수의 그 남자가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길래 혹시 여기가 소비에트카야 검찰청이냐? 그랬더니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맞구나. 제가 한국에서 왔는데 최덕근 영사 살해 사건을 여기서 수사한다고 들었다. 근데 혹시 그거 아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딱 자기가 그 수사 주인 검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거기에 현장 검증도 했다고 물어보니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좀 추운데 좀 들어가서 얘기하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풀으시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갔더니 거기에 현장 검증했던 테이프를 넣어놓고 틀어놓고 있더라고요. 그 현장에 사고 현장에 빛을 틀고 있어요. 예. 그때부터 물어보기 시작했죠. 현장 검증 언제부터 했느냐, 뭐가 발견됐느냐 그랬더니 거기에서 담배꽁초가 발견됐다. 그다음에 뭐 핏자국이 흘러내려갔다는 얘기, 그런 등등 얘기를 자세히 해줬죠. 우와. 여기서 이 담배꽁초 얘기가 되게 중요해요. 그럼. 담배꽁초가 어디 담배였죠? 이제 담배꽁초가 9개가 발견되고 담배를 안 피운 게 2개가 발견됐어요. 근데 담배가 그래서 제가 러시아 담배로 생각하고 무슨 담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무슨 담배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왜 모르냐 그랬더니 러시아에서 안 파는 담배야. 그러면 좀 특징을 얘기해달라 그랬더니 그 안 피운 것에 보니까 금색 줄이 2줄이 있더라. 그 얘기를 금색 줄이 2줄이 있더라.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러시아 담배를 안 피웠구나. 이게 러시아 사람하고 관련이 없을 수 있겠다. 그런 추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담배는 자기 거 그 기호가 있어요. 기호. 그렇죠. 피던 걸 피게 되지. 국정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그쪽 담배를 막 피지는 않게 되더라고요. 북한산 담배꽁초가 발견된 거예요. 수혜 씨 그때 90년대 중반에 금색 2줄 있는 북한산 담배 아시죠? 기억하시죠? 네, 그게 이제 항상 거리바닥에 보면 가장 많이 떨어져 있던 그 담배꽁초에 항상 그 금줄 2개가 들러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잘 사는 사람들만 필 수 있는 담배였었거든요. 담배 이름이 뭐? 근데 원래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전투원들이라서 이름을 지은 담배를 폈던 것 같아요. 원래 금줄이 있으면 그 위에 있어요. 이 조그맣게 금강산이면 금강산이 있는데 이름을 안 박은 것 같네요, 보니까.
어쨌든 러시아에서는 팔지 않는 담배라고 하는 것까지만 확인했고 제가 외국산 담배다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얘기를 해줬어요. 뭐 딱 어느 정도 이제 촉 느낌으로 아 이거 맞네 이상하다 뭔가 이쪽 담배 아니다. 근데 이제 하나둘씩 이제 증거가 보일 거 아닙니까? 예. 얘기를 들으면서 북한 측 공작원에 의해서 피살됐을 가능성이다 이렇게 본 이유는 그게 이제 담배도 있었지만 거기에 이제 장갑이 2개가 발견이 됐어요. 하나는 가죽 장갑이라고 했고 하나는 인조 장갑이라고 그 비닐 장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게 장갑이 너무 작더라. 내가 끼워보니까 안 들어가더라. 그래서 얼마나 크냐 그랬더니 18cm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래서 내 손은 들어가요? 그랬더니 내 손은 못 들어간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나중에 재봤더니 제 손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18cm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보다 손이 작은 사람이 쓰던 장갑이었다. 이제 그런 거 보고 이건 동양인이다. 체구가 작은 동양인이다. 근데 이 얘기하고 현장에서 그 처음에 이제 그걸 발견하고 신고를 해줬던 그 주민이 있어요. 근데 그 주민이 뭐라고 했었냐면은 자기가 올라가다가 보니까 동양인으로 보이는 2-3명의 체구가 작은 사람이 있어서 느낌이 이상해서 내려왔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거하고 좀 일치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체구가 작은 사람이 거기 현장에 있다가 거기에서 아마 놔둔 장갑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 2가지만 놓고 봐도 상당히 북한인으로 추정을 할 수 있겠다. 그때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그 발견됐던 메모도 다른 증거들이랑 같이 발견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신 거예요? 그 메모는 이제 한참 묻다가 보니까 나도 좀 물을 게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용지를 이렇게 하나 주는데 그게 대략 이제 이런 이제 A4 용지인데 이게 3번 정도 이렇게 접은 거예요. 어떻게 적었냐면은 디테일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2번 접고 다시 한번 이렇게 접었더라고요. 대략 이제 이게 이제 대략 명함보다는 좀 큰데 이게 이제 그 명함이랑 같이 있는 봉투에서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메모지를 가지고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고려인을 데려다가 이걸 해독을 시켰는데 잘 설명을 못 하더라. 해독을 못 하더라. 근데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저는 너무 쉬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죠. 왜냐면 고려인이라고 하는 분들 저도 뭐 인터뷰 많이 해보지만 그분들이 쓰는 말, 뭐 경상도말 쓰던 사람들은 경상도말 따라오고 이북말 쓰는 사람들은 이북말 따라하는데 전문적 용어나 이런 거 쓰는 단어가 다르죠. 사실 우리가 어휘력이 떨어지는 게 사자성어도 예컨대 이제 뭐 교민들 있잖아요. 교민들 자녀도 많이 가르쳐봤잖아요. 한국말 완벽하게 하거든요. 근데 조금만 중학생 단어의 어휘만 나와도 몰라요.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틀렸어도 그럴 그래서 그 쪽지를 제가 재현해봤는데 김향진 등 북공관원들의 마약 거래 관련 구체 내용, 그다음에 박성철하고 가로치고 정무원 부총리 가로 닫고 아들 마약 밀매 관련 96년 5월경 러시아 공안당국 체포, 그다음에 이제 그 아래 평양시 은정구역 영광동 소재 평성 상표 공장 100달러 위패. 평성인데. 네, 평성 상표 공장이 사실은 100달러 위패. 맞아요. 거기서 돈 만든다고. 스카우트가 있는 아주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네요. 보충 설명하면 이 정보는요. 당시에 90년대 중반이잖아요. 북한이 90년대 초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 그 미국의 100달러를 위조해서 유통한다라는 의혹을 미국 당국으로부터 엄청나게 의심을 사던 때였는데 북한이 이걸 어디서 찍어내는지는 당시에 굉장히 굉장한 기밀이었어요. 근데 이 메모 안에 그 위패 공장 주소가 적혀 있는 거예요. 엄청난 발견인 거죠. 그러면서도 얼마나 정확한 정보냐면요. 평성 조폐공사와 별개임을 확인했다. 그러니까 북한의 별도 조직에서 찍어내는 평성 조폐공사하고는 또 다른 공장에서 위패를 만들고 있다고 하는 거를 확인한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분이 진짜 대단한 대북 요원이시구나.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박성철이라는 인물이 누구길래, 그리고 이게 보통 우리가 이런 뉴스 보면 걔가 여기서 마약을 하고 있나? 라는 걸로 이해하는데 그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당시 부주석이었어요. 부주석. 그리고 부주석? 박성철 부주석이라고.
96년도잖아요. 권한행군 시작해서 1, 2년 지났을 때 정말 못 살고 힘들고 사도를 굶어 죽을 때인데 그러니까 이제 공작금을 코카인 1kg으로 보내줬다고. 그러니까 우리 돈이 없으니까 공화국에 그걸 팔아서 써라. 팔아서 돈을 써라. 그다음에 이제 평성 위조 지폐 공장이라는 게 원래 평성 상표 인쇄 공장이 정식 용어입니다. 조선 돈도 만들고 거기에 별도의 빌딩에서 위조 달러 슈퍼노트를 만들어요. 이런 거는 북한이 가장 취약한 치부잖아요. 네. 이거를 이 사람들이 깨끗하게 적어가지고 최종적인 보고를 했으면 그걸 지워버렸겠죠. 근데 아마 최종적인 보고 전에 점점 또 구체적인 것을 적어놓는 도중에 사고가 생긴 것 같고 어쨌든 박성철이라는 이름이랑 주로 이름들 다 적은 거 보면 그 사람이 굉장한 요원이었던 건 사실. 아니 그러면 하정도 기자님 그러면 있는 대로 나갔으면 그 당시에는 부총리라는 걸로 나가겠네요. 저는 이제 사실 그분이 부총리인지 뭐 부주석인지도 몰랐으니까 써진 대로 이제 박성철 정무원 부총리에서 나갔는데 다음에는 그 안에서 아 이게 부총리가 아니고 부주석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는지 다음 기사에는 한국 와서 보니까 그게 직함이 바뀌어서 이제 부주석으로 나가기 시작했더라고요.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렇죠. 국가의 부주석의 아들이 마약 거래를 하고 있다고요? 예, 그분이 우리 남한에 와가지고 남북 간 대화를 할 때 박정희 대통령도 만났던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엄청나게 높은 사람. 엄청나게. 저는 거물이군요. 누구나 다 발견할 수 있을 만한 그 앞주머니에 이런 중요한 메모를 넣고 다녔다는 게 특별한 뭐 이유가 있었을까요? 사실 몇 개 안 되는 첩보였다면은 머릿속에 정리하고 다녔을 것 같아요. 근데 심경에 좀 불안감과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갑자기 썼는지 글씨가 일단 커요. 제 느낌에 적어도 6개월 아니면 1년 이상 그 대북사 화해놓은 걸 다 써놓은 거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한번 정보기관 분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아니 이걸 여기다 이렇게 써가지고 다니냐 그랬더니 사실은 1급 정보요원은 머릿속에 다 외우고 다녀야 된다. 이게 신기하다. 절대로 집에다 둬서도 안 되고 어디다 뭐 사무실도 안 아무리 그다음에 뭐 사무실에 둬도 안 되고. 그런데 제가 보기엔 대북공작 한 사업을 바로 처음 쓴 것 같지는 않고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이렇게 써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최영사 스스로가 나는 피살될 수 있다라는 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 예, 북쪽에서 보면은 이분은 반드시 제거해야 돼요. 왜냐면 자기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유교관들의 마약 밀매를 알고 있죠. 그다음에 슈퍼노트 뭐 $100 위패든 $20 위패든 여러 개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를 찍어내는 위치까지 알고 있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박성철 부주석처럼 그렇게 북한의 최고위층의 그런 사람들의 문제점까지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더 놔두면 잘못하면은 거의 1호 인물, 최고 지도자까지도 뭔가 캐낼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야, 이분도 대단하십니다. 지금. 저도 하 선배 취재하신 말씀 들으면서 가슴이 짠했던 게 앞쪽에는 본인이 했던 주요 첩보 내용을 깨알같이 필사적으로 썼는데 저는 이분이 다 기억 못해서 썼다라고 보진 않거든요. 그 뒤에 적힌 말이 사나이가 태어나서 나라를 위해 죽는다. 그것은 여한이 없는 일이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위기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을 위해서 나는 계속 이 첩보를 진행해야 된다라는 절박함, 절실함이 최영사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좀 항의를 하거나 아니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했죠. 근데 러시아는 남북한 동시 수교 국가예요. 그리고 항상 팔은 안쪽으로 굽는다고. 결과적으로는 북한 편을 들어줍니다. 당시 그 기자들의 그 증언에 따르면은 이제 매주 2번씩 러시아 외교부에서 이제 기자 브리핑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질문을 했겠죠. 우리 기자들이 어떻게 됐냐? 했더니 아직까지 수사 중이다. 그러면 수사 중인 사건은 공개를 못 하거든요. 27년이나 지났잖아요. 예. 그럼 지금은 뭐 공소시효도 만료됐을 시간이고 현재 이 사건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원래 러시아 법에 따르면 2011년도에 공소시효가 끝났어요. 근데 우리 측에서는 이거는 북한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 공소시효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해가지고 공소시효가 지금 영구 연장이 돼 있거든요. 공소시효가 없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러시아 당국이 수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사는 안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영구 미제 사건으로 안타깝지만 그렇게 남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 국정원에 가면은 입구에
별 19개가 이렇게 박혀 있어요. 이른바 unsung heroes라고 해서 unsung은 노래가 안 불려진 이름이 없는 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름 없는 그 별이라는 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를 위해서 활동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의 영혼을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별을 박아놨어요. 이 중에 18개는 정말 이름 없는 별이에요. 그 중에 하나, 실질적으로 이름이 공개된 분이 바로 최덕근 영사입니다. 화이트 영혼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1961년 그 당시 중정이죠. 중정이 만들어진 이후에 유일하게 실명이 공개된 요원입니다.